알바 이야기야. 나? 나는 프리터라고 할까? 백수야. 약 임상실험 알바 있잖아. 처음에는 거기에 참가했었어. 별로 불안감을 가졌거나 했던 건 아니야. 왜냐하면 지원했던 데는 이름이 알려진 제약회사고 매일 의사가 따라붙어서 검사를 해주니까 오히려 보통 때보다 건강해졌을지도 몰라. 기본적으로 그냥 자는 것뿐인데 10박 11일에 25만엔. 이건 안 할 수가 없잖아. 근데 오늘 얘기할 건 그 이야기가 아니야. 그 다음 했던 알바. 앞에 임상실험에서 같은 피실험자인 미다라는 놈을 알게 돼서 그놈에게 소개받은 거야. 나이는 나보다 10살은 위야. 40살 이상으로 보였어. 조폭적은 아닌 것 같아. 임상실험 피실험자는 문신한 사람은 안 돼. 거기다 말투도 공손했고 위협적인 구석도 없었지. 마지막 날 이걸로 해방이다 할 때 명함을 건네주더라고. 그 실험관은 다른 제약회사의 컨설턴트라는 직함이었어. 이상하다면 이상하지. 왜 그런 놈이 다른 회사의 실험에 참가했는지 모르겠더라고. 근데 이놈이 소개해준 알바가 보수가 더 좋았어. 하루 4시간 잡혀있는데 3만엔. 다만 노는 날은 없다는 거였는데 요컨대 한 달에 90만엔이 되는 거잖아. 거기다 불법적인 거 하나도 없다고 들어서 이거야말로 거절할 건덕지가 없지. 그래서 알겠다고 했더니 다음날 번화가에 있는 땡땡 빌딩으로 찾아오라고 하더라. 약속 시간은 낮 2시. 갔더니 술집이 늘어선 좁고 높은 빌딩이었어. 그러니까 부지 면적이 좁은 땅에다 층수만 많이 올려서 지은 주상 복합 빌딩인 거지. 내용 간판을 보는 것만으론 전부가 가라오케, 스낵 등 그런 종류였어. 이건 좀 살짝 생각하게 되더라고. 물장사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이걸로 하루에 3만을 번다 하면 위험한 일밖에 떠오르질 않잖아. 그래서 말 그대로 거절하라고 생각하면서 안으로 들어갔지. 지하로 가라는 지시를 들어서 좁고 지저분한 계단을 내려갔는데 문이 딱 하나에다 간판은 떨어져 있었는데 아무리 봐도 바인 거야. 노크를 했지. 그랬더니 조금 틈을 두고 들어와 하는 거친 목소리가 났어. 안은 예상대로 바였는데 카운터에 커다란 남자가 앉아있어. 120kg 될 것 같더라고. 양복을 입고 있었는데 근육질인 걸 어디로도 알 수 있었어. 아마 무슨 격투기 경험자 같아. 다만 이놈도 조폭 같은 냄새는 나지 않았지. 그놈은 성이 미다라면서 임상실험 때 만났던 놈 동생이라고 했어. 얼굴이 닮았더라고. 나는 인사를 하고 바로 일 내용을 설명들었어. 저녁 6시에 여기로 오라고. 그러더니 낡은 팩스로 온 종이를 우선 읽어. 내용은 뭐라고 하면 좋을까? 5사람 정도의 이름하고 그 사람의 좋았던 에피소드가 쓰여 있어. 좋았던 에피소드라는 게 뭔지 모르겠지? 모년 모월에 정식으로 부장으로 승진했다 라든가 후배를 항상 식사에 초대해 사랑받았다 라든가 연세 많은 어머니 간호를 곁에서 완수했다 라든가 그런 내용들이야.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아래에 조목조목 몇 개 정도 적혀 있었어. 5명이라면 50개 정도가 되지. 우선 그걸 암기하라고. 이때 명심하라고 들은 게 에피소드를 잊어버려서 말을 못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절대로 사람을 바꿔서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다른 놈의 에피소드를 읽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리고 반드시 글의 말미를 과거형으로 하라는 거였어. 그래서 대충 외웠더니 처음 사람 이름을 말하고
그걸 감정을 넣어서 읽는 연습을 하라는 거야. 실전 때는 종이를 보면 안 된다고 됐어. 뭐가 실전이냐고? 그게 내가 할 이야기야. 해봐. 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한 사람분을 해보였어. 아무래도 미다의 동생은 만족한 모습으로 카운터 안쪽 조리실로 안내되었지. 빠라서 좁은 주방이었지만 막다른 곳에 문이 있었고 그게 냉동 저장고 같은 튼튼한 철문이었어. 그리고 미다가 먼저 안으로 들어가서 스위치 같은 걸 눌렀어. 그래서 밝아진 곳으로 나도 들어갔다가 나도 모르게 숨을 삼키고 말았어. 넓은 거야. 체육관 반 정도나 되는 크기였어. 다만 천장은 물론 낮았지. 거기에 희미한 느낌으로 수은등이 몇 개인가 켜져 있어. 이래선 빌딩 부지만이라고 하기엔 너무 커. 아마도 뒤쪽 도로 아래까지 연결이 된 것 같았어. 그리고 더 놀랐던 건 아래가 3m 정도 흙으로 그 앞이 물, 꼭 늪처럼 되어 있는 거야. 지하라서 해가 닿지 않으니 식물 같은 건 없었는데 그걸 빼면 평지에 있는 것 같은 늪이었지. 물은 고여있고 천장 색깔이 반사돼서 검푸르게 빛나고 여기저기에서 거품이 일고 있었어. 그리고 그 늪 바로 앞에 제단 같은 게 있었어. 간단하게 만들어 놓은 거로 제사상 같이도 보였어. 미다의 동생은 그 앞에 서서 여기서 9시가 되면 에피소드를 하나씩 마음을 담아서 외워줘. 할 일은 그것뿐이니까 끝나면 돌아가도 돼. 라는 거야. 아니 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지만 질문할 분위기도 아니었어. 그 늪이 있는 곳에서는 5분 정도 있다가 나왔고 엄중하게 문을 잠가버렸지. 그런 다음에 다른 주의사항을 몇 개 들었어. 늪 물 안에는 절대로 들어가지 마. 손을 대서도 안 돼. 만약 뭔가 이상한 사태가 벌어진다면, 만약 가게 아니라면 나한테 핸드폰으로 연락해. 다만 늪이 있는 방에서 일이 생기면 재단 위에 무전기가 있으니까 빨간 버튼을 누르고 내 지시를 따라. 늪 있는 방문 닫는 걸 잊어버리면 모가지야. 변명은 필요 없어. 쉬는 날은 없지만 만약 몸 상태가 나빠진다면 반드시 연락해. 이런 내용들이었어. 그날은 교통비 쪼로 봉투를 받고 돌아왔는데 안에는 10만 원이 들어있었어. 다음날 저녁 6시에 출근했어. 역시나 미다의 동생이 있었고 2, 3일은 내가 같이 있어주겠지만 익숙해지면 당신 혼자 해. 그러면서 늪이 있는 방 입구 열쇠를 건네줬어. 텍스 종이를 받아보니 그날 이름이 올라있는 건 4명으로 마치 훌륭한 삶을 산 것 같은 에피소드가 줄을 이었어. 나는 2시간에 걸쳐 외우고 미다의 동생 앞에서 선보였지. 합격! 엄청 잘하는구만. 해죽대면서 미다는 말했어. 그리고 9시가 돼서 늪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고 재단 앞에 섰어. 미다는 내 뒤, 문 바로 가까운 곳에서 보고 있어 긴장했지만 20분 정도 걸려서 다 외웠어. 꼭 장례식에서 조사를 낭독하는 기분이었어. 늪은 여전히 보글보글 거품이 일고 시큼한 냄새가 났지. 4일째가 돼서 미다의 동생은 사라지고 나 혼자가 됐어. 그 4일째로 12만 엔. 처음에 교통비로 받았던 10만 엔을 합치면 22만 엔이야. 믿을 수가 없는 금액이잖아. 그 일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 늪은 분명 건축법 같은데 위반되는 곳이겠지만 내가 하는 일에는 위법성은 없어. 머리도 꽤나 쓰는데 그 이상 뭘 더 바래? 다만 날이 갈수록 늪의 냄새가 심해지는 느낌이 들었어. 그리고 아무래도 압박감이 있어. 따로 뭐라고 하지는 않아서
나는 계속 문을 열어둔 채로 낭독을 했지. 그리고 뭐 별일 없이 열흘 정도가 지났어. 달라진 점이라면 일이 6시에서 10시까지라서 생활이 규칙적으로 변했던 거야. 보통이라면 그 시간에 술을 마시니까. 그리고 밤에 푹 자게 됐어. 내용은 별것도 없는 일이지만 끝나고 돌아오면 피로감이 엄청난 거야. 아마 정신적으로 긴장하고 있는 거였겠지. 이게 종이를 보고 말한다면 편할 테지만 외우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근데 한번 삐끗한 적이 있었다니까. 재단 앞에서 말할 때 무심코 네, 훌륭하시네요 라고 말해버린 거야. 기억나? 전부 과거형으로만 해야 되는데 어긴 셈이잖아. 입 밖으로 꺼냈다가 바로 깨달았지. 등줄기가 서늘해지더라고.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진 않았어. 그래서 정신을 가다듬고 다시 계속했어. 아니, 미다의 동생에게는 그 이름 말하지 않았어. 잘리면 안 되니까. 그놈은 3일이나 4일 간격으로 가게에 나와서 봉투에 든 돈을 건네줬어. 그리고 몸에서 점점 그 늪의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 그건 되게 곤란하더라고. 그런 지독한 구리내 같은 냄새는 아니지만 약품 같은 느낌의 쉰 냄새야. 소독약하고는 다른 공장 냄새라고 할까? 아마 늪 속에 들어있는 건 물은 아닌 게 분명해. 뭔가 약품? 뭐 되도록 목욕을 자주 하니까 사람을 만났을 때 냄새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었어. 이후 한 달이 다 되었을 무렵 미다의 동생이 당신 대단하네. 실수도 없고. 늪이 이렇게 한 곳에서 계속되는 건 기록인 것 같네. 만약에 말이야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쉬고 싶다던가 하면 전화해. 하루 정도라면 내가 대신해 줄 테니까. 이런 식으로 말했어. 그러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저지르고 말았어. 그날의 명분은 3명뿐으로 편할 거라 생각해 방심했지.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첫 번째 사람하고 두 번째 사람의 내용을 완전히 뒤바꿔버린 거야. 언제나처럼 늪의 방에 들어가 불을 켜고 재단 앞에 서서 한숨 돌린 후 무심코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첫 번째에다가 두 번째 사람 걸 읽어버리고 말았어. 게다가 바로 깨닫지도 못한 거야. 반쯤 눈을 감고 마음을 담아 외우고 있었더니 무슨 소리가 들렸어. 늪 쪽을 봤더니 풍선 정도 크기의 거품이 10m 정도 앞에 나와 있었어. 여기서 눈치를 챘어야 했는데 잠시 기다리다 아무 일도 없어서 계속했지. 그랬더니 아까의 거품이 터지면서 아래에서 뭔가가 나왔어. 검고 큰 거였어. 크기는 냉장고 정도나 됐고 둥그런 모양이었어. 본 순간 다리가 움츠러들었지. 내가 틀렸다는 것도 그때 깨달았어. 검은 그건 머리카락 덩어리로 보였어. 그게 늪의 액체로 인해 찰싹 달라붙은 것처럼 돼 있어. 사람의 머리가 4개, 5개 붙어있는 거였어. 늘어서 있는 게 아니라 한 덩어리로 녹아 붙어 있었던 거야.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그건 1m나 더 나와서 아래에 진흙투성이의 몸이 보였어. 나는 재단 위에 붙어있는 소형 무전기에 빨간 버튼을 눌렀어. 바로 무슨 일이야? 하는 목소리가 들렸어. 미다 형제의 목소리가 아니었어. 늪에서 뭐가 나왔어요! 사람 덩어리 같은 게! 혀를 차는 소리가 스피커에서 크게 울려 퍼졌지. 그 뒤론 아무리 불러도 답이 없었어. 늪에서 나온 건 이미 천장에 닿아서 젤리로 만든 것처럼 퍼지고 있었어. 달라붙어 있던 얼굴들도 나뉘어져서 천장이 콘크리트에 달라붙은 것처럼 돼서는
나는 거기까지 보고 도망쳤어. 서둘러 문을 나와서 잠갔지. 그대로 가게 밖까지 뛰어나와 밤거리로 도망치기 시작한 거야. 와, 이런 이야기야. 다음날 가게가 화재로 탄 게 신문에 나왔어. 그래봐야 작은 불 정도로 바로 껐다는 것 같아. 그래서 늪이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 내가 연락한 일도 없었고 그쪽에서 전화가 온 적도 없어. 가게가 있던 곳에도 갔었지. 그랬더니 불이 나는 적은 밖에선 알 수가 없었어. 그래서 지하에 있는 바의 내부만 탔겠구나 생각했어. 노란 테이프가 쳐 있어서 계단을 내려갈 수도 없었지. 그래서 있었던 일을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불안해지는 거야. 그게 일 내용만 봐도 심상치가 않았으니까. 하물며 그런 걸 봤으니. 그래서 나는 사는 아파트에서 이사 갔어. 결국 돈을 더 써버린 셈이지. 그리고 다시 약 임상실험이 있어서 이건 유료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우선적으로 알려줘. 그 실험을 했던 병원에서 미달을 만났을 거야. 형 쪽 말이야. 내가 점심시간 이후 진단을 마친 뒤 특수병동 로비 벤치에서 책을 읽다가 옆 엘리베이터가 열린 거야. 위급한 환자를 침대로 옮기거나 하는 엘리베이터지. 거기에 휠체어를 탄 사람이 나왔는데 온몸을 붕대로 감고 있었어. 그리고 머리 부분은 하얀 고무 재질의 마스크였어. 이누가미가의 스케키오라고 알아? 그런 모습이었어. 게다가 그놈은 오른다리가 대퇴골부터 그리고 왼팔이 팔꿈치 근처부터 없는 것처럼 보였어. 그곳의 실험병동은 일반 환자를 볼 수 없어서 어라? 했지. 물론 그런 상태로는 스스로 움직일 수는 없어. 그 병동에서는 본 적도 없는 붉은 가디건을 걸친 젊은 간호사가 밀고 있었지. 조용히 내 앞을 지나가려고 해서 펼친 다리를 접었어. 그랬더니 간호사가 난폭한 손놀림으로 휠체어를 탄 놈의 마스크를 벗긴 거야. 화상을 입은 얼굴이 나왔어. 아마도 불이 아니고 뭔가 약품으로 그렇게 된 듯한. 그놈은 나한테 얼굴을 향하더니 하고 중얼거리는 거야. 망가진 얼굴이지만 모습이 낯이 익었어. 미다 같았어. 형 쪽 말이야. 그렇게 말하더니 고개를 푹 떨궜어. 간호사가 턱을 치켜 올리더니 마스크를 씌우고 나를 보지도 않은 채 이렇게 되고 싶어요? 이 사람은 지금부터 오른 눈하고 혓바닥도 받칠 겁니다. 늪에 대한 일은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요. 그렇게 속삭이더니 휠체어를 밀고 검사실 쪽으로 사라진 거야. 미다가 말했던 내용은 나중에 알았어. 동생은 죽었어. 틀림없이 이 말이었을 거야. 그리고 석 달이 지났고 내 몸에는 특별히 이렇다 할 이상은 없어. 없는데 1년 전에 친구들과 어느 산으로 캠핑 갔던 때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대학교가 여름방학에 들어가기 얼마 전 고등학교 때부터 사이가 좋았던 A에게서 전화가 왔다. A와는 대학이 달라서 실제로 만날 기회도 줄었지만 가끔 이렇게 전화가 오고 있다. 그때의 이야기가 고등학교 때 항상 모였던 녀석들끼리 오랜만에 뭐라도 하자는 내용이었다. 여름방학으로 들어가고 바로 우리는 A네 아파트에 집합했다. 나, A, 그리고 B, C, 넷.
고등학교 때 특별히 사이가 좋았던 멤버이다. 처음엔 서로의 근황을 서로 이야기했는데 그러는 동안 본론으로 들어가 그럼 뭘 할까? 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하지만 다 모였어도 아무런 안도 떠오르질 않는다. 그러는 동안 이야기에 끼지 않던 C가 A의 컴퓨터로 뭔가를 하더니 느닷없이 구글맵에서 적당히 발견한 곳으로 캠핑을 가는 거야. 라는 말을 꺼냈다. 나와 A와 B가 뭐? 하자 C는 엄청 진지한 눈으로 아니, 재밌을 것 같지 않아? 목적지도 랜덤인데다 아예 모르는 곳에 캠핑을 간다. 자랑스러운 듯 말했다. 하지만 뭐 분명 되는 대로 재미는 있을지도 모른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B도 그렇게 생각했는지 좋아. 그럼 캠핑장으로 검색해보자. 라고 말해왔다. 그러는데 C가 그래서야 재미나겠냐? 차라리 그런 캠핑장이 아니라 아예 사람도 없는 산속이나 그런 비슷한 데로 해봐. 라는 말을 꺼냈다. 분명히 재미있을 것 같다. 우리는 그때 그렇게 생각했다. 그래서 산처럼 보이는 적당한 곳을 여기저기 찾고 있자 주변에 민가도 없는 그냥 숲길로 보이는 길이 딱 하나만 지나는 장소를 주곡 지방의 어느 곳에서 발견했다. 확대해서 보니 강가라서 조금 넓었고 캠핑에도 최적의 장소처럼 보인다. 우리는 동일본 출신이다. 서일본 방면은 거의 알지도 못하고 지리적으로도 입지적으로도 우리들의 이상과 딱 맞는 것처럼 보였다. 캠핑지는 그 장소로 결정했다. 당일 아침 C가 알바에서 샀다는 낡은 경차에 올라타서 우리는 출발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목적지 부근에 도착했다. 그날은 근처에 있던 대형 목욕탕 같은 곳에서 식사와 목욕을 마치고 그대로 근방의 공원 벤치에서 잤다. 다음날 근처 편의점과 마트에서 3일분의 물과 식량을 사고 우리는 목적지로 향했다. 휴대전화로 지도를 확인해가며 차로 산길을 나아가니 슬슬 휴대전화 전파가 닿지 않게 되어버렸다. 하지만 지금까지 왔던 길이 검색했을 때 발견했던 산도로였기 때문에 그대로 그 길로 향했더니 쉽게 목적지인 넓은 장소에 도착할 수 있었다. 현재 도착해보니까 그 장소는 구글맵에 항공사진으로 봤을 때보다도 한참을 더 좋은 장소였다. 바로 옆에 강이 흐르고 있고 물도 깨끗하다. 게다가 강가에 탁 트인 장소는 굉장히 넓어서 습기로 끈적거리는 느낌도 아예 없다. 우리는 바로 캠핑 준비를 시작했다. 차에서 짐을 옮기고 텐트를 세우고 돌을 세워서 부뚜막을 만들고 장작을 모으고 비가 올 때를 대비해 텐트 주위에 도랑을 파거나 했는데 일찍 도착한 것도 있어서 오후 2시를 지날 즈음에는 모든 작업이 완료되고 말았다. 한동안 강에다 돌을 던지며 물수제비 같은 걸 하면서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더니 A가 시간도 많은데 주변 좀 탐색해볼까? 라고 했다. 빈둥대던 우리는 별 반대 의견도 없어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 강폭이 좁아지는 곳에서 반대편으로 건너 왔을 때부터 보이던 그쪽의 자갈길을 위로 올라갔다. 한동안 걸어가자 옆길이 있고 그 앞으로 숲이 열리면서 하얀 콘크리트로 만든 작은 건물이 보여왔다. 그 건물은 1층짜리의 직사각형 모양으로 산속에 왜 따로 있기에는 유난히 깨끗했는데 언뜻 봐선 무슨 목적으로 만든 건물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 창문도 적고 그 창문들도 모두 블라인드가 쳐져 있어 안을 들여다볼 수도 없었다. 뭔가의 관리사무소처럼 보였지만 그렇기에는 다른 건물 같은 것도 주변에 없다. 내가 뭐야 이거? 집도 아니고 뭐야? 했지만 아무도 뭔지를 전혀 모르니 대답도 없다.
일단 우리는 그 주변을 탐험해 보기로 한다. 탐험하고 나서 안 건데 이 건물은 아무리 봐도 지금은 적어도 사용하는 흔적은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이유는 간단한데 바깥쪽은 자갈이 깔려 있어서 눈에 띄지 않았지만 안쪽은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어 분명히 몇 년이나 방치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바깥쪽에 있던 A가 야, 여기 와봐. 라며 우리를 불렀다. A 쪽으로 가봤더니 무려 A가 건물의 문을 열어놓고 있었다. C가 잠깐, 너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B는 문이 안 잠겨 있었어? 그러자 A는 즐거운 듯 안 잠겨 있더라. 손잡이 돌렸더니 그냥 열렸어. 주눅도 들지 않고 대답해왔다. 그래서 나도 하지만 이 건물 분명 폐허잖아. 문은 원래부터 열려있었고 살짝 들어가 보는 정도라면 괜찮을 것 같은데? 무슨 건물인지 궁금하지 않냐? 내가 그러자 문을 열어놓고 있던 A도 동의했고 B와 C도 진심으로 그만두고 싶은 생각은 아니었는지 살짝이라면 뭐. 라고 말했다. 우리는 안으로 들어가 보기로 했다. 들어가자 실내에는 세간살이와 가구 같은 건 하나도 없었다. 오랫동안 방치된 듯한 것 같아 안은 먼지투성이. 5평 정도의 직사각형의 방이 있을 뿐이지만 이상했던 건 방 한가운데에 아래로 이어지는 계단이 있었던 것이다. 넷 모두 입이 다물어졌다. 이 상황, 흐름상 지금 아래로 내려가지 않으면 안 된다. 문제는 누가 그 말을 꺼낼 것인가. 이런 괴상한 건물에 게다가 지하로 이어지는 계단. 분명히 너무 괴상해서 아무도 그 한마디를 꺼내지 않고 있었다. 한동안의 침묵 후 B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아래는 깜깜하겠지? 지금은 손전등도 없으니까 장비를 갖추고 내일 오는 게 좋지 않을까? 아주 좋은 의견이었다. 그리고 그 제안을 한 B에게 나는 마음 깊이 감사했다. 하지만 C가 갑자기 불빛이라면 핸드폰 화면으로 충분하지 않냐? 게다가 A마저 그 말에 동의하는 것 같다. 나와 B는 여기서 거절한다면 분명히 두 녀석에게 겁쟁이라고 비웃음을 사는 모습이 그냥 눈에 보여왔다. 엄청나게 무서웠지만 넷이 아래로 내려가기로 했다. 계단은 그렇게 길지는 않았다. 아래로 내려가니 깜깜해서 잘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10평 정도의 정사각형 방 같았다. 위쪽과 다른 건 방 한가운데에 왠지 욕조가 놓여 있다. 방 안에는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욕조 안을 핸드폰 불빛으로 비춰보니 안에 뭔가를 태운 것 같은 흔적이 있었는데 태운 건 가져갔는지 검은 그을음이 있을 뿐 그 외에는 이상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우리는 맥이 풀려서 뭐야 이것뿐이야? 라며 텐트로 돌아가기로 했다. 계단을 올라갈 때 나는 뭐라고 설명해야 좋을까? 순간 사람의 기척이랄까? 뒤에서 누군가가 얼굴을 가까이 가져오면 기척으로 알게 되는 그런 감각을 느꼈다. 놀라서 뒤를 돌아봤지만 맨 뒤에서 나가고 있는 내 뒤에 누가 있을 턱도 없었다. 위에 먼저 올라간 셋이 왜 그래? 물어왔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기분 탓이라며 그대로 계단을 올랐다. 텐트로 돌아오니 시간이 엄청 지나 있어 이미 저녁 5시 가까이가 되고 있었다. 우리는 저녁 준비를 해서 밥을 먹었다. 그날 저녁 우리 넷은 화토불을 둘러싸고 이런저런 앞뒤도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문득 깨닫고 보니 B가 자꾸 뒤를 신경 쓰면서 계속해서 돌아보는 걸 알았다. 내가
B, 왜 그러냐? 뭐가 있어? 아니, 그게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하더니 입을 다물고 말았다. 뭔가 이상한 반응이다. 다른 두 녀석도 신경이 쓰였는지 우선 A가 야, B, 뭐 걸리는 거 있으면 말해. 졸라 신경 쓰이잖아. C도 이상하게 감추면 오히려 무섭다고. 라며 농반, 진단반으로 말했다. 그러자 B가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냥 조금 뭔가 시선이 느껴져서 그래.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기분 탓이겠지? 우리 말고는 사람도 없고. 라고 말했다. 분명히 이상한 이야기다. 그렇지만 나도 아까 일을 생각해내면서 조금씩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다. A와 C도 그런지 모두 손전등을 들고 주변을 확인하기로 했다. 손전등으로 여기저기 비춰보았지만 역시 사람은커녕 짐승 같은 것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는데 C가 우와! 소리를 지르더니 내 쪽을 돌아봤다. 그리고 나한테 지금 너 내 바로 뒤에 있었어? 라는 이상한 소리를 물어왔다. 물론 나는 그런 건 하지 않았다. C에게는 가까이 있지 않았다는 걸 전하고 왜 그러냐니까 낮에 내가 느꼈던 것처럼 자기 바로 뒤에 사람의 얼굴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것. 뭔가 이상하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혼자 강 쪽을 보던 A가 야, 뭔가 이상해. 여기 뭔가 있어. 라며 우리 쪽으로 걸어왔다. 나는 뭔가라니? 그게 뭔데? 제대로 말을 해. A는 뭔지 모르겠다고 한다. 뭔지는 모르겠는데 여하간 시선과 기척을 아까부터 계속 느끼고 있다고 한다.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결말이 나지 않겠다고 생각한 나는 일단 텐트로 들어가자고 셋을 재촉해 들어가게 된다. 텐트에 들어가서 조금 안정이 돼서 나는 낮에 있었던 일을 셋에게 말했다. 그러자 A와 B도 그때 같은 감각을 느꼈다는 것. 요컨대 우리 넷 모두 등 뒤에 누가 있는 것 같은 그런 기척을 느꼈다는 것이었다. 한동안 침묵이 흐르고 C가 여기 뭔가 위험한 것 같아. 차도 가까운 데 있으니까 일단 짐은 낮에 가지러 오기로 하고 차로 아래까지 내려가지 않을래? A도 그러면 저기 좋겠어. 그 건물 뭔가 위험한 곳일지도 몰라. 평소에는 꽤 겁이 없던 A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말투로 말을 꺼냈다. B도 역시나 동의하는 것 같고 어차피 짐은 누가 가져가지도 않을 테니까 일단 차 있는 곳까지 가기로 정했다. 그때 밖에서 바람이 불면서 나무들이 시끄러운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소리에 섞여서 무슨 소리가 들렸다. 귀를 기울여 보니까 잘 들리진 않지만 바람에 실려 사람 목소리 같은 게 들려왔다. 뭔가 노래하는 듯한 그런 목소리였다. 본격적으로 뭔가 위험해진다는 걸 나는 느꼈다. 우리는 결심하고 텐트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빠른 걸음으로 차가 있는 쪽으로 향했다. 그 순간 B가 차가 있는 방향에서 뭔가를 본 것 같았다. 같았다라는 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B는 갑자기 멈춰서더니 부들부들 떨며 앞쪽을 가리키면서 소리치더니 차와는 반대 방향 강 쪽으로 달려가고 말았다. 우리는 야, 기다려! 잠깐만! 하며 B의 뒤를 쫓았다. B는 그대로 강을 건너더니 아까의 자갈길을 건물과는 반대 방향으로 달려간다. 일단 영문도 모른 채 B를 쫓아갔다. 한동안 달리고 있었는데 B는 순간 멈추더니
90도 방향으로 꺾어 길이 없는 곳을 연못 쪽으로 내려가 버리고 말았다. 우리 셋 모두 그 뒤를 쫓는다. 한참을 손전등에 의지해 길도 없는 곳을 달리는데 나는 발을 헛디뎌 구덩이 같은 곳으로 떨어졌다. 등을 땅에 부딪혀서 잠깐 숨이 쉬어지질 않아 잠시 누웠다가 신음을 내며 일어섰더니 멀리서 B를 부르는 A와 C의 목소리가 들린다. 아무래도 내가 빠진 걸 모르고 그대로 앞으로 나간 모양이다. 나는 손발을 움직여봤다. 다치지는 않은 것 같아 등으로 떨어진 통증 말고는 다른 곳은 괜찮았다. 그 사이 A와 C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게 되어버리고 말았다. 일단 위로 올라가지 않으면. 그렇게 생각한 내가 구덩이를 오르는데 다시 등 뒤에서 기척이 느껴졌다. 조심조심 뒤를 돌면서 손전등을 비춰보았다. 아무것도 없다. 어쩐지 안심이 됐다. 비틀비틀 걸으면서 일단 B가 달려내려갔던 연못 방향으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연못에 내려가서 모두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해. 야! A! B! C! 어디 있어? 큰 소리로 불러봤다. 하지만 아무 반응이 없다. 그러자 다시 등 뒤에서 기척이 느껴진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것만은 아니었다. 바람에 실려 아까 캠핑지에서 들었던 것과 같은 뭔가 노래를 하는 듯한 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게다가 아직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아까보다도 가깝고 분명하게 들리게 된 것 같았다. 더위와는 다른 기분 나쁜 땀이 온몸에서 솟아나왔다. 노랫소리는 점점 다가온다. 공포심을 떨치려고 뒤를 향해 어두운 곳으로 손전등을 비췄다. 그렇지만 역시 아무것도 없다. 노랫소리는 점점 선명하게 들리는 것처럼 변하더니 겨우 20-30m 앞까지 다가왔지만 왠지 그때는 움직일 수가 없었다.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더니 노랫소리는 이젠 바로 옆까지 다가왔다. 어째서 아직도 어떤 가사로 노래하는지 전혀 모르겠어도 겨우 어떤 뭔가의 민요 같은 것이라는 것만 알게 됐다. 혼란스러워 주변을 휘둥그레 살피면서 손전등으로 주변을 비춰보고 있자 주위에서 여럿의 기척을 느꼈다. 하지만 기척은 느껴지는데 어디에서도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모습이 보이지 않는데 분명히 그곳에 뭔가가 있다는 것만은 알 수 있다. 의미를 모르겠다. 나는 공포와 홀로 어둠 속에 있다는 상황으로 완전히 냉정을 잃고 있었다. 그때 내 바로 뒤에서 누군가가 무슨 말을 속삭였다. 속삭일 때 숨의 온기조차 느껴졌다. 지금까지 느낀 적 없던 공포를 느끼면서 뒤를 돌아 손전등을 향했다. 하지만 역시나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는데 분명히 내 눈과 코앞에 뭔가의 숨결을 느꼈다. 더 이상은 안개였다. 나는 노랫소리가 나는 방향과는 역방향으로 전력을 다해 뛰기 시작했다. 나뭇가지나 가시 같은 게 몸에 닿아 여기저기 작은 상처가 생긴다. 그런데도 나는 멈출 수가 없었다. 그리고 어느 정도를 달렸을까? 잘 포장된 도로로 나왔다. 도로에 나왔을 즈음에는 이미 노랫소리도 그 기척도 나지 않았다. 나는 살짝 안심하고 어쩌면 하고 휴대전화를 봤더니 여전히 통화권 이탈이었다.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하염없이 걷기 시작했다. 넓은 도로라 걷다 보면 언젠가 어딘가로 나갈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한참을 걷고 있는데 뒤쪽에서 차가 달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살았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자 멀리서 차의 전조등이 보이고 점점 내 쪽으로 다가온다. 눈에 띄도록 살짝 도로 한가운데로 나가서 있는 이껏 살려주세요! 하며 계속해서 소리쳤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차가 거의 다다랐을 즈음 이변이 일어났다. 누군가가 내 양 발목을 움켜쥐고 있다. 나는 엄청난 힘으로 잡혀있어 다리가 아픈 데다 움직일 수조차 전혀 없게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런데도 나는 계속해서 소리쳤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차를 놓친다면, 그렇게 된다면 반대편이 너무 무서웠기 때문이다. 마침내 차는 눈앞까지 왔다. 그리고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내 바로 앞에서 멈췄다. 차는 엄청 비쌀 것 같은 외제차로 뭐야! 안에서 고함 소리가 나면서 보란듯이 조폭 계열의 아저씨가 얼굴을 내밀었다. 평소라면 이런 사람들과는 관계되고 싶지 않다. 하지만 지금은 비상사태다. 이후로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나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아저씨 차에 태워달라고 부탁할 작정이었다. 아저씨는 문을 열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지만 갑자기 내 등 뒤를 보면서 얼굴이 경직되더니 불이 나게 문을 닫고 그대로 달아나고 말았다. 나는 망연자실했다. 아직 발목은 잡혀있는 채이다. 등 뒤에 뭔가가 있다. 그것만은 아저씨의 반응으로 인해 알았지만 너무 무서워서 뒤를 돌아볼 수 없다. 그러자 뒤에서 그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뭔가 썩은 냄새도 강렬하게 퍼져온다. 나는 젖먹던 힘을 다해 다리를 움직이려 했는데 움직이질 않는다. 그리고 몸을 비틀던 박자로 균형이 무너져 그 자리에 넘어지고 말았다. 그런데도 무서워서 뒤를 볼 수는 없었다. 하지만 행운인지 넘어지는 기세로 발을 잡은 손에서 빠졌다. 그대로 기듯해서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일어나자마자 전력을 다해 뛰기 시작했다. 그때 나는 고개를 돌려 뭔가를 봤다. 그것은 틀림없다. 그리고 그것에게 이제까지 느껴본 적도 없는 듯한 공포심을 느꼈던 것도 틀림없지만 지금 생각해도 왠지 뭘 봤는지가 떠오르지를 않는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은 이상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그렇게밖에는 할 말이 없다. 뭔가 무서운 것을 봤다 라는 기억 말고는 없다. 아마 1km 이상은 달린 건 아닌가 생각한다. 주머니에 들어있던 휴대전화가 갑자기 울렸다. 아무래도 전화가 연결되는 곳까지 내려온 것 같다. 전화를 받아보자 그건 A였다. 전화 너머에서 C의 목소리도 난다. A가 야, 괜찮아? 지금 어디야? 하며 굉장히 걱정스러운 느낌이었다. 나는 일단 무사하다는 것과 넓은 도로로 나왔다는 걸 전하고 B는 어떻게 됐어? 무사한 거야? 라고 물었다. A는 B도 무사해서 셋이 같이 자재창고 주차장 같은 곳에 앉아있다고 한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무래도 나와 같은 길을 내려온 것 같은데 전화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동안 걸었더니 셋이 보였다. 캠핑지를 도망쳐 나와 꽤 시간이 지났는지 하늘이 밝아지기 시작하고 있다. 셋과 합류하자 B는 주차장 연석에 멍하니 앉아있다. 나는 일단 모두와 떨어지게 된 후의 일을 설명했다. 그러자 B가 그래, 그거야. 내가 봤던 게 그거야. 했다. 생김새는 전혀 기억이 없다고 한다. 하지만 거기에
뭔가 무서운 것이 있었다는 것만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고 한다. A와 C에게 그런 걸 봤냐고 물어봤지만 둘은 그런 건 보지 못했다고 한다. 다만 B를 쫓던 중 계속 등 뒤로 기척과 시선을 느꼈다고 한다.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해가 뜨고 주변이 밝아지기 시작했다. 우리 넷은 휴대전화로 지도를 확인한 후 아무래도 캠핑지에서 크게 돌아 다른 능선 쪽으로 온 것 같았지만 걸어 돌아갈 수 있는 범위에는 있는 것 같았다. 우리는 3시간에 걸쳐 캠핑지까지 돌아갔다. 돌아가 봤더니 아예 아무런 변화도 없었고 짐도 텐트도 차도 왔던 때와 변함없이 있었다. 그렇지만 근거는 없어도 넷 모두 다시 그게 오는 건 아닐까 하며 벌벌 떨었다. 안에 짐을 정리하러 내가 텐트로 들어가려는데 안에서 강렬한 썩은 냄새가 났다. 나는 우와! 하고 비명을 지르며 엉덩방아를 찧었다. 다른 곳에서 짐을 정리하던 A, B, C가 무슨 일인가 하며 다가왔다. 내가 위험해! 텐트 안에서 뭔가 그 냄새가 나! 라고 하자 새파래진 얼굴로 B가 정말? 하며 뒷걸음질을 쳤다. A가 우선 밖에서 안쪽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겠어. 동요하며 말해서 밖에서 봉으로 찔러보거나 돌을 던져보거나 하며 텐트 내부의 반응을 살펴봤다. 하지만 아무런 반응도 없고 기척도 없다. C가 조심스럽게 텐트 창을 들여다보더니 보이는 범주에서는 아무것도 없어 보여. 라고 말했다. 나는 결심을 하고 텐트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봤다. 안에는 우리 짐이 그대로 있었다. 슬쩍 본 것으로는 냄새 말고 이상한 점은 아무것도 없다. 다만 자세히 보니 텐트 가운데 언저리가 검게 그을려 있다. 마치 뭔가 거기서 작은 불이라도 붙인 듯한 색으로 특별히 그 주위의 냄새가 심하다. 우리는 가급적 냄새를 맡지 않으려고 하면서 짐을 모두 밖으로 꺼낸 뒤 텐트를 강에 가져가서 정성껏 씻고 냄새도 완전히 씻어낸 후 짐을 정리해 얼른 그 자리에서 도망쳤다. 돌아갈 때 산기슭의 작은 마을에서 이래저래 여러 가지를 물어봤지만 결국 그게 뭐였는지는 알 수가 없었다. 그렇다기보다는 산 자체에 뭐가 있다는 소문 같은 건 아예 없다라는 쪽이 맞는 것 같았다. 그 후 우리에게 특별한 일은 없었다. 결국 그날 밤에 일어났던 사건의 진상은 지금 현재까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다만 지금도 우리는 어둠이 무섭다. 언제나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가끔 짙은 어둠 속에서 그 뭔가의 기척과 노랫소리가 들려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을 느낄 때가 있다. 이상이 1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의 전말이다. 무서울지는 모르겠지만 어제 오랜만에 친구와 술 한잔 하다가 나온 이야기를 하나 할게. 작은 사건이었지만 신문에도 났고 뉴스도 되었던 것 같아. 등장인물은 A. 리더격, B. A의 불알 친구, C. 점잖고 머리가 좋다, D. 나. 우리 고향은 최근 도심 지역 주변 변두리 주택지구로 개발될 때까지는 굉장히 오랜 벽지였어. 편의점은커녕 자동 판매기조차 자전거로 20분 정도를 달려야만 하는 시골. 그렇게 말하면 이해가 빠를 듯. 그러니 당연히 그런 시골에 오락시설이 있었겠어. 그때 초등학생이었던 우리는 서로 집도 가까워서 100m 정도 높이의 작은 산하고 그 기슭에 있는 공원에서 노는 게 일과였어. 숨바꼭질, 술래잡기는 물론이고 공원 주변 연못에서는 잉어, 붕어, 블루길, 베스 등
많은 종류의 물고기가 낚이기도 했고 산속으로 들어가면 사슴벌레, 장수풍뎅이가 신날 정도로 많이 잡혔어. 우리 말고도 아이들을 데리고 엄마들이 잘 놀러왔던 기억이 나네. 그러던 중 B가 재밌는 일이 있다고 싱글거리며 우리를 모았던 게 딱 지금 같은 장마가 거친 무더운 날의 일이었어. 초등학교 분단 학습에서 고향의 역사에 대해 조사했던 B는 그 지역 역사 중 재밌는 기록을 발견했대. 말하자면 우리의 놀이터가 되어 있는 그 산은 몇 개의 고분이 남아있어 전쟁 중엔 그 고분을 이용해서 육군 훈련장 및 무기와 탄약고, 방공호가 존재했었다는 거지. 육군, 방공호라고 들었을 때 급 썰렁해진 나와 C. A는 구미가 당긴다는 얼굴을 하고 있었어. B가 야, 재밌을 것 같지 않냐? 그러니까 내일 그 방공호에 가보지 않을래? 겁이 없는 B는 희색이 만면했어. 겁쟁이인 나와 C는 단호하게 거절했지만 뭐 잘 그렇듯이 리더격인 A가 찬성해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산속에 있다는 방공호로 가게 되어버리고 만 거야. 당일은 찌는 듯이 더웠어. 방공호에 가는 건 솔직히 싫었지만 모두를 기다리게 할 수도 없어서 학교에서 귀가하자마자 바로 준비하고 중턱에 있는 공원으로 향했어. 그런데 공원으로 가던 도중 자전거 체인이 빠져버려서 결국 내가 공원에 도착할 즈음엔 A, B, C 모두가 살짝 열받은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어. 야, 뒤! 쫄아서 안 오는 줄 알았잖아. 왜 이렇게 늦냐? 뭐하다 이제 와? 그냥 집에 가고 싶다. 아, 미안. 오다가 자전거 체인이 빠져서 그랬어. 내가 그렇게 말하니 A가 조금 의아한 얼굴을 하더니 내 자전거 옆에 웅크리고 앉아서 순식간에 체인을 끼워줬어. 우와, 대단하네. 고마워. A는 그것보다 빨리 가자. 여기 덥다. A의 한마디에 우리는 항상 이용하던 작은 오솔길로 해서 산속으로 들어갔지. B가 말하기로는 목적지인 방공호는 산 중턱 근처에 있다는 것 같아. 매일 산을 뛰어돌아다니던 우리가 몰랐으니 엄청 깊은 곳에 있을 거다라는 게 B의 의견이었어. 덥다. 응, 덥다. 그래도 산속은 바깥보다는 시원하네. 그늘져서 그렇지. 그때 A가 저쪽! 산속에 들어서서 약 30분. 학교 이야기, 만화 이야기를 하는 동안 A가 큰 소리로 말했어. 그러자 B가 아, 아마 이쪽 같아. 우리 키랑 비슷하게 뻗은 풀숲을 가르면서 어딘가에서 주운 나뭇가지로 길을 만들어 나가는 B. 나는 제일 뒤에서 모두의 뒤를 따라갔어. 그러면서 한동안 걸어갔더니 B가 있었어. 오, 진짜 있어. 우와. 큰 나무 뿌리 근처에 그 방공호는 조용히 존재하고 있었어. 여름인데도 왠지 그 주변은 차가운 공기가 흘러 나는 더위와는 다른 기분 나쁜 땀을 이마에서 잔뜩 흘리고 있었어. 솔직히 나한테는 영감 같은 건 없어. 그런데도 어쩐지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던 거지. 그래서 진심으로 돌아가자고 했는데 텐션이 올라가 있던 A하고 B는 들은 척도 안 하고 불안해하는 C도 나를 흘게 볼 뿐으로 잡초가 무성한 방공호의 어두운 구멍을 계속 보고 있어. 그러는 동안 B가 배낭에서 손전등을 꺼냈어. 좋아. 그럼 들어가 보자. A도 좋아! 용감하게 방공호 안으로 들어가는 둘. 나와 C는 얼굴을 마주보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둘의 뒤를 따라갔어. 방공호 안은 바깥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추웠어. 벽은 빽빽하게 이끼로 덮여있고 축축한 공기와 곰팡이 냄새가 섬뜩한 분위기를 높이고 있어.
땅도 축축했는지 젖은 바위가 미끄러워서 몇 번을 넘어질 뻔했지. B가 장난으로 자기 얼굴을 비추거나 손전등을 끄거나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마다 B한테 뭐라고 그랬어. 야, 하지 마. 이변이 일어난 건 입구에서 수십 미터 정도 들어가서 조금 넓은 공간이 나왔을 때였어. 다시 B가 장난치면서 손전등을 끈 순간 빛은 B가 가진 손전등밖에는 없는데도 깊은 안쪽에서 희미한 빛이 보였던 거야. 암흑 속에서의 빛만큼 눈에 띄는 게 있을까? 나를 포함해서 그곳에 있는 모두가 그 빛을 깨닫고 아무도 말을 꺼내는 놈은 없었지. 나중에 들었던 이야기로는 A는 방공호 밖에 균열이 있나 하고 생각했다는데 B는 엄청 쫄았다고 해. 그 이변은 계속돼. 처음에는 바늘구멍 정도의 빛이었던 수수께끼의 불빛은 흔들흔들 흔들리는 것처럼 움직임을 보이더니 점점 그 크기가 변해갔어. 바늘구멍에서 쌀알 크기로, 그리고 무당벌레, 탁구공, 야구공, 그리고 그 빛이 강아지 크기가 됐을 때 우리는 처음으로 위험을 깨달았어. 그 빛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그 빛이 뭔지는 몰라. 다만 엄청나게 무서웠던 건 기억이 나. 우린 순간 패닉이 됐어. 앞다퉈 출구를 향해 가려 했지만 옆 친구 얼굴조차도 안 보이는 어둠에 더해 발밑이 미끄러웠던 탓에 좀처럼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어. 아직도 수수께끼의 빛은 우리를 따라오고 있어. 좀 아까까지 강아지 크기였던 불빛은 이젠 배구공만한 크기까지 자라나고 있어. 방공호 안에 울려 퍼지는 우리의 절규. 닥치는 대로 갖고 있던 나뭇가지나 바닥의 돌을 빛을 향해 던졌지. 그중 몇 개는 분명히 맞았을 텐데 그것들이 물체에 닿는 반응은 없었어. 그런데도 계속해서 넘어지면서 무릎이 까져가며 출구까지 나온 우리는 죽어라 산 중턱까지 달려내려봤어. 뭐야, 그거? 몰라. 그것보다 B하고 C는? A의 말에 돌아보니까 그곳에는 나와 A밖에는 없었어. B와 C의 자전거가 아직 있는 것으로 봐도 둘은 아직 그 방공호에 남아있는 것 같아. 이마에서 차가운 땀이 흘러떨어졌어. 어떡하지? 거기 다시 가야 해? 나는 이젠 싫어. 나도 싫어.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 둘을 그냥 놔둘 수는 없어. 달려나가는 A. 나는 떨리는 무릎을 누르고 A의 뒤를 쫓아갔어. B는 바로 발견했어. 나무 밑 방공호 입구에서 손전등을 쥔 채로 기절해 있던 거야. 살짝 오줌도 지린 것 같은데 무릎하고 손바닥 상처 말고는 눈에 띄는 상처는 없는 거로 보였어. A는 B를 나한테 맡기겠다더니 B의 손에서 손전등을 주워들고 혼자 방공호 안으로 사라져갔어.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실제로는 5에서 10분 정도라고 생각되지만 혼자 기다리던 내가 불안과 공포로 울먹일 때쯤 A가 방공호 안에서 당황한 모습으로 뛰어나왔어. C가 없어. 어째서? 몰라. 엇갈렸는지도 모르겠어. 일단 B를 옮기자. B의 팔을 우리 어깨에 걸치고 산을 내려갔어. 둘이 데리고 갔지만 완전히 기절 상태여서 B를 끌고 산을 내려가는 건 너무 힘들었어. B가 정신이 든 건 산을 내려가서 자전거를 둔 곳에 딱 다다랐을 때였어. 입가를 떨면서 주변을 돌아보는 B는 거기에 A와 내가 있는 걸 알고 안심하면서 무너져 내렸지. 야, B,
괜찮은 거냐? 아무 말이 없어. 내가 상처 안 아파? 목이 아픈 거야? B는 굉장히 초췌한 모습으로 제대로 대답하지를 못했어. 다만 목을 쓰다듬고 있던 게 인상에 남았어. 영문도 모른 채 B에게서 눈을 떼고 문득 우리 자전거를 봤더니 C의 자전거가 없었어. 나는 야, C 자전거. 뭐야? 먼저 돌아간 거야? 헐, 우린 무서운데도 참고 남았는데. 일단 B를 이대로 놔둘 수는 없어서 C도 무사히 돌아간 것을 아는 우리는 B를 신경 써가면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어. 사건이 일어난 건 그날부터 딱 3일 후. 방공호에 갔던 그날처럼 무더운 토요일 낮이었어. 그날 나는 마침 가족과 쇼핑으로 아침부터 도심지의 대형마트에 갔었어. 생일이 다가온 것도 있어서 선물을 받으러 간 거지. 새로 나온 게임도 사주고 회전초밥도 먹고 나는 아주 행복한 기분에 빠져 있었던 거야. 돌아올 때 그 산 상공의 헬리콥터가 몇 대는 날고 있는 걸 목격했어. 몇 번이나 얘기했지만 작은 마을이야. 아무 일도 없는데 헬기가 그렇게 모일 리가 없지. 내 안 좋은 예감은 최악의 형태로 적중하게 돼. 그날 이후로 3일 동안 학교를 쉬던 B와 C. A하고 나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걱정이었어도 어쩔 수 없겠지 하는 정도로 별 신경을 쓰진 않았어. 집에 도착하자마자 울려 퍼지는 전화 소리. 황급히 받아보니까 A였어. 겨우 받았네. 야, 큰일 났어. 어? 왜? 헬기가 엄청 날아다니는 건 봤는데 뭐 사건 같은 게 일어난 거야? B가 찔렸어. 뭐? 나도 좀 아까 아버지한테 들었어. 그 산 공원에서 B가 누군가한테 찔렸대. 야, B, 어떡하냐? B가 죽을지도 몰라. 전화 너머에서 A의 울먹이는 소리. 나는 그저 멍하니 전화기를 들고 서 있기만 했어. 그리고 나같이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얘기하던 엄마는 내 그 모습을 보더니 집 전화기를 빼앗았어. 그러더니 애인이? 미안한데 네가 충격을 받았나 보다. 지금은 얘기를 못할 것 같으니까 나중에 전화해 줄래? 한두 마디 하더니 전화를 끊고 나를 안아줬어. 충격인 건 알지만 정신 차려. 지금 경찰이 범인을 찾고 있으니까 오늘은 밖에 나가면 안 돼? 엄마는 그러더니 다시 휴대폰을 들고 어딘가로 걸기 시작했어. 망연자실이라는 말이 그 정도로 몸에 와닿는 경험은 없을 거야. 온몸에 피가 발끝에서부터 빠져나가면서 눈 한쪽이 뜨악 하고 뜨거워지는 감각. 내가 서 있는 곳이 흔들리는 것 같아서 똑바로 서 있을 수도 없었어. 이건 며칠 뒤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B의 상처는 이상할 정도로 심했다고 해. 온몸을 수십 군데 찔리고 손과 팔에도 찔리는 걸 막았던 상처가 수없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그 가증스러운 범인은 그날로 잡히고 말았어. 너무나 허망하게. 어떤 의미로는 너무도 깨끗할 정도로 시원하게. 병원에 옮겨진 B가 증언했던 거지. 그때까지 보도되었던 범인의 특징인 자전거를 탄 남자 같은 게 아니고 자기를 찔렀던 건 친구인 C였다고. 사건은 급물살을 탔어. 그 증언대로 긴급 체포된 C. 초등학생이 그부를 찔렀다는 흉악한 사건성으로 매스컴이나 신문사가 연일 B와 C의 집에 몰려들었고 마치 연예인이 나오길 기다리는 것처럼 나와 A의 집 주변에도 카메라나 기자가 붙은 거야. 학교에서는 긴급 집회가 열렸고 우리 반에는 그 후 부담임이라는 형태로 심리상담 교사가 배속되게 되었어. C의 가족은 당연히도 그 지역에 머무를 수도 없어서 반은 야반도주하듯 이사를 갔어.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큰 사건. C가 B를 찔렀던 원인은 세상에서는 왕따라고 쑥덕이었지만 우리는 그 방공호에서의 사건이야말로 원인이 된 것은 아닐까 생각하고 있어. B가 C를 왕따시키는 기색을 보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고 그날 이후에 C의 행동에는 불가사의한 점이 몇 개나 있었기 때문이지. 첫째, 왜 B를 마구 찔렀던 것일까? 둘째, 우리가 모르는 새에 어떻게 산을 내려와서 자기네 집으로 돌아간 것일까? 셋째, 왜 그 후 가족에게 이유조차 말하지 않고 학교를 쉬고 우리 전화도 받지 않았던 걸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B를 무차별로 찔렀던 날, 왜 나와 A에게도 같이 놀자는 전화를 했던 것일까? 그리고 B는 살았어. 한때는 위험한 상태였다는데 목숨은 건졌어. 처음에 말했던 오랜만에 술 한잔 했다는 친구가 바로 그 B야. 상처를 조금 보여주긴 했지만 만화처럼 온몸에 찔린 자국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의 보고도 모를 정도의 상처 자국이었어. 다만 하나, 넥타이 근처에 숨겨진 목덜미의 상처를 제외한다면 말이야. 그리고 지금부터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생각했던 원인인데 그날 방공호에서 우리가 봤던 빛의 정체에 대해서야. 원래 우리 고향에는 피로 얼룩진 칼을 강물로 씻었다 라는 사실에서 지명이 붙은 땅이 있을 정도로 피가 많이 흘렀던 땅이야. 그리고 그 작은 산에 있던 토굴, 즉 방공호는 고분이었다기보다는 구비스카가 아니었을까라는 게 우리의 견해야. 구비스카는 참수한 적의 목을 매장한 곳에 공양하기 위해 만든 무덤이야. 사실 그런 이야기가 쓰인 문헌도 존재하고 있어. B가 봤다는 빛의 정체. 그건 여러 동물과 패전무사 같은 남자의 얼굴이 뒤범벅된 얼굴만 있는 괴이한 괴물이었다고 해. B가 찔리기 직전에 봤던 C의 얼굴은 평소에 착했던 C의 얼굴이 아니라 이상하게 치켜 올라간 눈하고 해벌어져서 질질 침을 흘리는 입과 썩은 짐승 같은 냄새. 아무리 생각해도 그때 방공호에서 봤던 괴물의 얼굴 그 자체였다는 거야. 그게 왜 C한테 달라붙었는지, 그 얼굴만의 괴물은 대체 뭐였고 그 뒤로는 어떻게 됐을지 모든 건 그 방공호의 어둠 속에 있어. 길어서 미안하지만 사실이니까 거기 사는 사람이 있다면 알지도 모르겠네. 답글. 언제 정도의 사건입니까? 10년 정도 전일까? 그 사건 전에 좀 더 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 기억은 그쪽에 가 있을 테니 이 사건에 대한 기억은 희미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후 C군은 어떻게 됐습니까? C는 아동상담소에서 아동 자립지원시설에 입소 후 아무래도 외가 쪽에 의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입시 때 봤다는 애들이 있으니 의외로 가까운 곳에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A는 고향을 나와 지방의 해상자위대에 입대했습니다. B는 대학에서 테니스부에 들어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 그 사건은 주변 어른들과 사법 시스템까지 포함해서 그런 오컬트적인 사건으로 인식된 거야? 방공호에서의 사건은 우리만의 비밀로 하고 있습니다. C 자신이 아무 말도 꺼내지 않는 이상 이 사건은 왕따로 괴로워하던 소년이 왕따의 주범격인 B를 마구 난도질한 사건, 그렇게 해석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B는 반론하고 있습니다만. 수고하십니다. 같은 고향일까요? 나도 그런 곳에서 비슷한 경험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산의 특징이나 피 묻은 칼을 강물로 씻은 데서 나온 지명 등 아무래도 딱 맞습니다. 오, 아무래도 그런 것 같군요. 사건을 아는 분이 계셔서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합니다. 거참, 세상은 좁네요.
지금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곰에 의한 피해. 농작물을 먹어버리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이 습격당했다는 보도가 연일 난무하고 있다. 예년 이상으로 곰 피해가 많아진 이후로 폭염에 이은 폭염으로 인해 나무 열매가 괴멸적으로 열리지 않았다는 말이 있다. 그런 곰들을 없애달라며 지자체에 민원을 넣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도 예년보다 많이 들린다. 실제로 곰에 의한 피해를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곰을 없애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동물 보호 관점에서 민원을 넣는다는 반대 입장도 당연히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만큼 야생동물과의 공존을 어렵다고 보게 된다. 잘난 척 서론을 늘어놨지만 지금부터 30년 정도 전에 곰으로 친구를 잃은 남자의 실제 경험담을 소개해보겠다. 내 대학 친구인 다키타가 조기 퇴직을 하고 홋카이도에 눌러 살고 싶다는 상담을 받은 건 갑작스런 일이었다. 나름 유명 기업에서 나름 자리를 잡고 나름 인생을 보내고 있었다. 나름이라는 말을 연발했지만 인류 이상의 생활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던 건 틀림없다. 다시 말하자면 중류층 이상, 상류층 미만이라고 할까. 내 주변에서는 제일 출세했고 내가 보기엔 부러웠기 때문에 질투심도 담아서 나름이라고 연발한 것. 그렇기 때문에 조기 퇴직으로 회사를 그만둘 이유를 알 수가 없다. 회사에서도 강하게 남기를 바랐다고 한다. 재작년하고 작년에 홋카이도 여행을 했는데 그걸 계기로 홋카이도에 푹 빠져버렸어. 거기다 난 독신이잖아. 자급자족하는 생활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조기 퇴직 같은 걸 생각할 나이는 아니지 않냐는 내 말에 독신 귀족을 바라는 자기에게는 짐이 될 만한 건 하나도 없다는 대답이었다. 일이 싫은 건 아니지만 앞으로 수십 년을 인간관계나 그런 굴레에 묶이고 싶지 않다는 게 다키타의 주장. 뭐 그 말도 일리는 있다. 이해 못할 일은 아니다. 그 당시에 나는 크게 반대했지만 그는 결국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니 그 전해에 다키타의 부모님이 차례로 돌아가신 것도 영향을 미친 것 같다. 다키타가 술자리에서 울며 말했던 적이 있다. 그는 술만 취하면 우는 부분이 있었는데 유복하지 않은 가정에서 부모님이 무리해서 몸을 버려가면서까지 대학까지 보내줬던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만큼 다키타가 부모님을 소중히 여겼던 것을 알고 있다. 자주 식사에 모시거나 여행에 모시고 가거나 하면서 자신이 일반 사람 이상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건 부모님 덕분이라며 단언하고 있었다. 그렇게 소중히 여기던 부모님이 이 세상에서 사라진 것으로 뭔가 뚝 끊긴 것처럼 일에 의욕을 느끼지 못했나. 당시를 돌아보면 그렇게 느껴진다. 그 상담을 받고 반년 정도 지난 이듬해 연하장에는 온통 설경 속에 있는 다키타가 찍혀 있었다. 홋카이도는 최고다. 놀러와. 라는 한 줄이 첨가되어서. 내가 그 다음에 다키타를 만난 건 그로부터 2년 가까이 지났을 때였다. 여름도 끝 무렵을 맞이할 무렵 다키타에게서 놀러 오랬는데 당초에 오지를 않냐? 는 불평의 전화를 받았다. 바빴던 신규 사업도 안정기에 들어서 일주일 정도의 휴가를 받은 것도 있어 나는 다키타의 권유를 받아들였던 것이다. 2년 만에 만난 다키타는 도시에서 열심히 일하던 세련된 모습은 어디로 가고 시골 아저씨 같은 풍모가 되어 있었다. 그걸 지적하니 웃었던 기억이 난다. 다키타가 사는 곳은 삿포로에서 차로 2시간 떨어진 FC. 모 유명 드라마의 무대가 됐던 곳이라면 알까. 이전 여행에서 방문했을 때 부모님이 그 풍경을 마음에 들어 하셔서
눌러 살려면 여기가 좋겠다 하고 정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 풍경이 잘 보이도록 부모님의 묘소도 옮겼다고 했다. 다키타는 산장풍에 그다지 크지는 않은 집을 지어놓았다. 경관과 매우 어울리는 세련된 집에 넓은 거실에 침실과 객실, 그리고 위쪽에 작업실이 있었다. 장작 난로가 있어 이것 또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어떤 생활을 하는지 생각했는데 유유자적하게 사는 걸 보니 솔직히 부럽다. 얽매임에선 해방됐어도 여기 생활도 만만치가 않아. 그날 저녁으로 준비해준 이시카리 나베를 같이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 자취를 한 적이 없었던 다키타가 만들었기 때문에 다소 걱정이었지만 정말 맛있었다. 토속주도 마음껏 따라주어서 주고받고 나베에 들어있던 고기가 또한 맛있어서 어떤 고기냐고 했더니 멧돼지라고 한다. 맞아. 여기 와서 사냥을 시작했어. 그러면서 안쪽에 자물쇠가 걸려있는 선반에서 엽총을 꺼내왔다. 현지 사냥꾼협회 사람에게 권유받은 게 계기라는데 지금은 멧돼지나 사슴을 혼자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고기 좋지? 그제 내가 잡은 멧돼지야. 잔뜩 있으니까 마음껏 먹어라. 그렇게 말하면서 냉장고에서 고기를 잔뜩 꺼내 보여줬다. 그날은 먹고 마시고 난리도 아니었다. 그 다음날 관광 겸 장보기로 같이 돌아다녔다. 여기 북쪽 나라 로켓 촬영지야. 도는 곳마다 같은 말만 했지만 그 드라마는 좋아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장면을 회상하며 풍경을 즐길 수 있었다. 그날 저녁 때 아직 다 안내하지는 않았지만 내일은 운동 겸해서 산에 가지 않을래? 운동? 등산 도구는 하나도 안 가져왔는데. 사냥 얘기하는 거야. 같이 따라와. 내 멋진 모습을 보여줄게. 그렇게 자신있게 다키타는 말했다. 다음날 아침 일찍 다키타와 함께 픽업 트럭에 짐을 싣고 엔산으로 향했다. 사냥이라고 해서 개를 쓸 줄 알았어. 개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 나는 거의 혼자서 행동하고 있어. 다키타는 숨어서 하는 사냥으로 혼자 산에 들어가 사냥감을 찾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사냥의 달콤함이란 걸 제일 맛볼 수 있어. 가끔 사냥꾼 협회 사람들하고 산에 들어갈 때가 있긴 해도. 사냥에 관한 이야기를 하며 목적지인 서쪽 산악에 도착했다. 앞으로 한 달도 안 돼서 이 부근은 온통 설경으로 바뀔 거야. 그러면서 장비를 대충 갖추고 걸어간다. 산에 들어서니 다키타의 얼굴빛이 변했다. 온화했던 표정이 순간 변하면서 마치 진짜 사냥꾼 같은 날카로운 얼굴이 됐다. 그게 장난삼아 하는 게 아니라서 그래. 상대도 목숨이 걸려있고 서로 필사적이게 되는 거지. 표정에 대한 걸 다키타에게 말했더니 그런 식의 대답을 들었다. 취미 연장으로 시작했던 사냥인가 했더니 그런 유흥의 느낌은 아니라는 걸 다키타의 입으로 듣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다. 산에 들어서면서부터 부쩍 말수가 줄었다. 그건 맞다. 짐승에게 자신의 낌새조차 알아채지 못하게 한다. 다키타의 간단한 지시에 따라 나는 따라다녔다. 2시간 정도 걷다 다키타가 멈추라고 했다. 불곰이야. 가만히 있어. 나직이 들릴 듯 말 듯한 소리로 내게 말했다. 봤더니 100m 정도 전방 산비탈의 나무들에 섞여 검은 큰 덩어리가 보였다. 처음으로 본 살아있는 불곰의 모습에 나는 공포를 느꼈다. 크기는 2m를 넘지 않을까 할 만한 거대한 몸이 걸어가고 있다. 이쪽은 풀숲에 몸을 숨기고 곰의 동태를 지켜봤다.
한동안 보고 있으니 곰은 그대로 숲속으로 사라져갔다. 다키타가 한숨을 내쉬며 오늘은 그만 돌아가자. 나 혼자라면 몰라도 너를 위험하게 할 순 없으니까. 내가 사슴 잡는 걸 보여주고 싶었는데 다음으로 하자. 그러면서 우리는 왔던 길을 돌아가기로 했다. 돌아오던 중 다키타가 말했다. 그 곰 우리를 눈치챈 것 같지는 않았어. 엄청 무서웠어. 사냥 나와서 곰을 본 건 처음이기도 하고. 하지만 엽총이 있으니까 우리한테 와도 괜찮지 않아? 바보냐? 곰은 말이야, 숨통을 끊어놓지 않으면 우리가 끝이야. 지역 사냥꾼 협회에서도 곰은 함부로 쏘지 말라고 옷을 박아놓았다고 한다. 베테랑 사냥꾼도 곰과 대치하다가 목숨을 잃는 일이 드물지 않다고 한다. 뭐 어쨌든 빨리 돌아가자. 그러나 그런 귀갓길을 서두는 우리의 걸음을 멈추게 만든 것은 바로 사슴이었다. 차 있는 곳까지 조금만 더 가면 되는 곳에서 홀로 있는 것을 발견하고 말았던 것이다. 사슴은 우리를 눈치챈 것인지 머리를 들고 살짝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키타는 쏠까 말까 망설이는 모습이었는데, 여기서 기다려. 내가 잡아보겠어. 그러더니 조용하게 숲을 속을 나아간다. 사슴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는다. 다키타의 걸음이 멈췄다. 견착한 엽총에 탄환을 넣고 겨누었다. 그리고 쐈다. 산속에 울려 퍼지는 총성. 동시에 사슴은 그 자리에 쓰러졌다. 좋아! 다키타는 만족스러운 탄성을 뿜었다. 다키타와 함께 사슴 쪽으로 뛰어간다. 목부근을 맞은 사슴은 이미 숨이 끊어져 있다. 나는 그 사슴을 보고 뭐라 형용할 수 없는 기분이 되었다. 눈앞에서 생명이 하나 사라졌다는 사실이 미안한 것과 친구가 하면 안 될 일을 한 건 아닌가 하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바로 피를 뽑고 해체할 테니까 기다려. 익숙한 손놀림으로 칼로 여기저기 손을 댔는데 나는 도저히 똑바로 볼 수가 없어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작업이 끝나길 기다리고 있었다. 얼마나 기다렸을까? 다키타가 불러갔더니 비료 주머니 3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아, 그 안에는 아까의 사슴이 들어있겠구나. 바로 이해했다. 잘게 해체할 시간이 없어서 대충 잘랐어. 이걸 가지고 산을 내려가자고. 하나 들어줘. 그러더니 제일 가벼워 보이는 주머니를 내게 건네왔다. 묵직한 무게에 그것을 짊어졌지만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느낌. 그래, 생명의 무거움을 느꼈던 것일까? 불쌍하게 생각돼? 문득 다키타가 그렇게 말을 걸어왔다. 아니, 뭐라고 해야 좋을까?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 하지만 야생동물 보호와 관리의 관점에서 보면 필요한 건 틀림이 없어. 잘난 체 하는지는 몰라도 나는 사회공헌의 일환이라고 봐. 누군가가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나는 야생동물의 목숨을 가볍게 여기지도 않으니까. 그러면 안 돼. 다키타의 말에 반쯤 수긍한 듯 갈등을 느껴가면서 우리는 차로 돌아왔다. 우리는 장비, 비료 주머니를 차 짐칸에 모두 실었다. 먼저 타라는 다키타의 말에 내가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던 순간의 일이었다. 부스럭대며 전방의 풀숲이 크게 흔들렸다. 거리는 30m 정도. 또 사슴이라도 나왔나 싶었는데 눈앞에 나타난 것은 커다란 불곰이었다. 그 압도적인 존재감을 눈앞에 둔 순간 크게 한번 심장이 뛰어오르는 걸 알았다. 우리에게 시선을 향한 채 천천히 한 발 한 발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불곰은 걸음을 멈추더니 우리를 물끄러미 바라보기 시작했다. 거리는 20m 정도일까? 우리를 바라보는 눈동자는 단 한 점의 어둠도 저기에 조각도 없는 마치 검은 보석처럼 보였다. 그렇게 순진무구한 눈빛을 나는 본 적이 없다. 그래서 그 눈동자에 홀리는 듯한 느낌마저 들었다. 곁눈질로 문득 본 다키타는 굵은 땀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다. 크게 어깨가 흔들리며 숨을 반복하고 양손을 트럭 짐칸에 대고 있다. 얼마나 곰과 시선을 교환했을까? 곰은 뜬금없이 두 발로 일어서더니 킁킁 냄새를 맡는 듯하며 주변을 둘러봤다. 일어선 곰을 보자 단숨에 공포가 용솟음쳐 올랐다. 다시 다키타로 시선을 옮기니 그는 곰이 모르도록 천천히 엽총으로 손을 뻗고 있었다. 그리고 총을 손에 들고 입고 있던 조끼 가슴 포켓에서 총알을 천천히 꺼냈다. 다키타는 곰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으며 엽총에 총알을 한 발 장전한 후 총구를 곰에게 향했다. 한편 곰은 조막가까지 보여주던 냄새를 맡는 듯한 몸짓을 멈추더니 두 발로 선 채 이쪽을 응시하고 있다. 그러나 아까와는 다르게 그 눈동자에서 확연한 저기를 느낄 수 있었다. 다키타는 미동도 하지 않고 총구를 겨누고 있다. 괜찮냐? 그대로 천천히 조수석에 타. 문을 닫고 소리도 내지 마. 무사히 타면 운전석 문을 천천히 열어줘. 만약 다 탄 후에 곰이 덤벼오면 주저하지 말고 문을 닫고 절대로 열지 마. 다키타는 곰에게 시선을 떼지 않은 채 그렇게 작은 목소리로 지시했다. 나는 입을 닫고 끄덕인 후 천천히 차에 올라탔다. 곰을 자극하지 않도록 정말 천천히. 무사히 차에 올라탄 후 운전석 문 손잡이에 손을 걸친다. 천천히 당겨서 되도록 소리 없이 열 수 있었다. 운전석 문을 천천히 열어나간다. 하며 경첩 부분에서 둔탁한 금소금이 났지만 될 수 있는 한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했다. 문이 반 정도 열렸다. 다키타는 짐칸 옆에서부터 한 걸음 또 한 걸음 운전석으로 다가오고 있다. 다키타가 문에 손을 댄 순간이었다. 곰은 갑자기 크게 울부짖었다. 그것과 동시에 곰이 돌진해 왔다. 나는 그 모습에 겁에 질려 크게 비명을 질렀다. 총성이다. 다키타가 바로 옆에서 쐈다는 걸 나는 바로 알았다. 하지만 곰은 멈추지 않고 다키타에게 돌진한다. 곰이 운전석 부근으로 격하게 부딪히자 반쯤 열렸던 문이 큰 소리를 내며 닫히고 차체가 엄청나게 흔들렸다. 다키타의 비명과 곰의 울부짖음이 섞여 들렸다. 운전석 쪽 창문에서 곰이 미친 듯 날뛰는 게 보인다. 그러나 창문으로 내다볼 수도 다키타를 구할 용기도 없다. 절망 속에서 나는 다키타의 말을 떠올리고 조수석 문을 닫았다. 그리고 나는 눈을 질끈 감고 귀를 막고 몸을 웅크릴 수밖에는 없었다. 막았던 귀에 희미하게 들리던 다키타의 비명은 들리지 않게 됐고 곰의 울부짖음도 들리지 않게 되었을 즈음 나는 운전석 창문으로 조심조심 내다볼 수 있었다. 발밑은 피바다로 변해 있었다.
하지만 다키타의 모습은 없다. 곰이 나왔던 숲을 쪽으로 다키타를 끌고 간 흔적이 남아 있었다. 멍한 채 그저 그 핏자국을 나는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 후로 나는 트럭을 운전해서 마을로 내려왔다. 사정을 설명하고 경찰에게 수색을 요청했다. 경찰과 지역 사냥꾼협회의 수색 결과 보기에도 참혹한 상태의 다키타가 발견되었다. 다키타를 덮친 곰을 사살하기 위해 사냥꾼협회가 수색했지만 끝내 찾을 수 없었다고 한다. 다키타가 생전에 신세를 졌다는 사냥꾼협회분이 말했다. 곰을 보면 도망가라고 했는데 도중에 사슴을 쏜 게 잘못이었어. 피냄새에 끌려 자네들을 따라왔을 거야. 다키타군 일은 사고라네. 마음에 두면 안 돼. 그리고 총을 가지고 산에 들어간다는 건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구하지 못했다는 생각은 오만에 불과해. 야생동물 앞에서 사람은 모두 평등하게 무력하니까 말일세. 나는 그 말을 곰에 의한 피해자들의 보도를 보고 떠올린다. 다키타를 죽인 곰이 증오스럽냐고 묻는다면 대답은 노이다. 그 곰이 취했던 행동은 생존을 위한 필연이었고 곰에 의한 피해로 곰을 없애려는 행동도 필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곰을 증오하지도 않고 증오심도 없다. 다만 하나 말할 수 있는 건 다키타가 사라져서 쓸쓸하다는 것이다. 나의 유일했던 친구는 이젠 돌아오지 않는다.